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한 바퀴를 돌아가려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니까. 비료를 많이 주시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 자, 주요 약물의 특성과 생리장애부터 다시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영양 관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고, 그 다음에 주요 식물들에서 나타나는 생리장애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중요한 건 너무 하나에 꽂혀서 해석하지 마시라 라고 자꾸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주요 양분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질소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을 쭉 볼 건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양분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식물의 기작에 있어서 어떤 차지하는 비중, 사실 그런 것보다 저는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농사를 우리가 짓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3평짜리 주말농장 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그냥 토마토가 달리면 그냥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도 한 25년, 30년 동안 한 25년 동안 농업 전문가라고 왔다 갔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토마토가 한 3개 달리면 전화가 와요. 카톡에 사진 찍어서 너무 이쁘다. 야 먹어봤는데 완전 맛있어.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뭐 저희 어머니니까 좋네 하지만 마음으로는 토마토 같지도 않은 토마토를 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완숙 토마토를 심었는데 크기가 요만해. 색깔은 빨갛죠. 당연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게 맛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제 농업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3개 달리면 망한 거잖아요. 사실은 현실은 이렇게 달리면 망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돈과 결부지어서 얘기하면 속물 같아 보이지만 이건 업이고 하나의 산업이고 우리의 주 생업이기 때문에 돈과 연결짓지 않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수경재배를 전공하다 보니까 스마트팜 강의도 가끔 하러 가는데, 스마트팜 강의하러 가서 제가 제일 어려운 부분은 표현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난 우리 농장이 막 이렇게 자동으로 막 움직이고 막 환경 컨트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 거의 99.9%는 이미 학문적으로 다 세팅돼 있어요. 가능합니다. 지금 연구 수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상용화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문제는 돈이에요. 왜냐하면 스마트팜을 수준 있게 하려면 일단 설비가, 그죠? 결국은 다 투자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투자비들을 다 투여했을 때 내가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몇 년 만에 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느냐? 또는 언제쯤 내가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느냐? 뭐 이런 게 사실은 이제 관건이니까 사실 돈을 뒤로 빼놓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경재 스마트팜 강의할 때도 제가 그래서 나에게 맞는 정도의 수준에서 스마트팜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선을 만드시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내용을 가면서 어떤 것들은 그냥 빨리빨리 스킵을 할 거고요. 어떤 것들은 조금 얘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 기준은 돈과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농업에서요, 그런 구조가 옳다 그르다를 다 떠나서 우리의 현실은 시세와 관련돼 있어요. 모든 우리의 농업 일정이. 예를 들어서 역산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식하는 날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때쯤 고추 심으니까, 이때쯤 배추 심으니까,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한다거나 내가 우리 집에서 먹을 게 아닌 그런 작물을 키우신다고 가정했을 때 그 작물을 정식하는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그걸 정하는 기준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이날 심으면 첫 출하가 여기쯤일 거야 라고 예상하고 역산된 걸 겁니다. 그리고 여기쯤이야 라고 나는 이때쯤 출하를 해야 되겠어 라고 판단한 그 기준은 그때가 값이 좋을 때일까요? 안 좋을 때일까요? 값이 좋을 때, 기본적으로 값이 좋을 때. 값이 좋다는 얘기는 역으로 뒤집으면 남들이 별로 안 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많고요. 물량이 별로 없는 시기죠. 그래서 한국 농업의 발전을 기술적으로 한국 농업의 기술력을 막 향상시킨 건 물론 연구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하셨을 거고 저 같은 사람들도 열심히 떠들고 다녔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만드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세가 좋은 시기에 물건을 내려면 남들이 안 내는 시기에 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구조거든요. 남들이 안 내는 시기라는 얘기는 그때 농사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근데 모두들 글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딸기 대표적인 예잖아요. 딸기가 12월 달에 딸기가 나오는데 12월 1일 날 나온 집과 12월 7일 날 나온 집의 소득 수준의 차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많이 나요. 딸기는 무조건 빨리 따는 집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우리나라 구조에서. 빨리 따는 집이 이기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 또 딴 얘기하다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 보세요. 우리나라 제가 도프에 온 지 지금 15년이거든요. 15년 동안 강의를 하고 다니고 현장에 사장님들 만나서 컨설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논산이 딸기가 유명하잖아요. 논산 예를 들어볼게요. 논산의 정식 시기가 제가 도프에 오고 2, 3년 정도 됐을 때만 해도 딸기를 정식하는 날짜 9월 10일이 평균 값이었어요. 근데 조금씩 땡겨져 갑니다. 그게 왜 땡겨져 가냐면 첫 수확을 어느 집이 했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시세가 떨어지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무반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9월 8일 이전에 심지 마. 그럼 안 돼. 9월 8일부터 이렇게 심어. 이 얘기를 다 합니다. 얘기를 다 하고 있다가 9월 6일쯤 됐는데 어느 집이 갑자기 확 딸기를 심어요. 그러면 왜 약속했는데 왜 그래? 하고 집에 오죠. 그날 밤에 잠이 온다 안 온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온 동네가 잠이 안 옵니다. 온 동네가. 그래서 막 육묘장에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도착시켜라. 나는 심을란다. 막 심어요. 며칠 땡겨졌죠? 그게 매년 며칠씩 땡겨져요. 이렇게 땡겨지다가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한 4년, 5년 정도 지나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8월 22일까지 올라갑니다. 8월 22일까지 올라갔다가 그래서 그때 저희들 강의하러 다닐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걸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땡겨서 심으신 분들 중에 돈을 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묘를 빨리 심으시려면 묘를 키우는 날짜부터 땡기시라 이쪽에. 묘가 나이를 먹어야 딸기를 달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묘령 자체를 뒤로 확보하려면 런너를 끊는 타이밍을 더 뒤로 밀어라. 나는 일찍 심으려면. 근데 그때부터 그 생각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작전을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으로 오던 걸 그냥 빨리 심는 거예요. 땡겨 심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심으면 빨리가 온다. 이렇게. 그래서 8월 20일까지 8월 18일까지 올라갔다가 논산이 다 비상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하방이 건너뛰거든요. 없어지니까. 애들이 힘드니까 이하방을 밀어버려요. 아직 딸기를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애들을 심어서 화방을 끌어올려서 키웠기 때문에 1하방, 2하방, 3하방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1하방하고 2하방이 힘드니까 이렇게 뒤로 밀려간 거죠. 잘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타격이 더 커진다. 이렇게 돼서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지금은 9월 6일에서 10일 사이에 다시 정상화. 돌아왔어요. 이렇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게 옳다 그러다 다 떠나서 정식 일자를 수학 일자와 연계시켜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날 심었으면 돈을 벌려면 내가 예상했던 전날 수확이 돼야 돼요. 첫 수확이.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 수확 날짜가 뒤로 밀립니다. 그렇게 밀리면 뭐가 떨어진다?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상했던 소득과 그 감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룰 것 중에 결핍증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건 날짜를 뒤로 밀 수 있는 결핍증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역, 늙은 잎에서 생기는 결핍증보다 신역, 생장점, 어린 잎에서 생기는 결핍증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속도를 잡거든요. 밑에 결핍증이 나오는 건 하다못해 결핍증이 안 나와도 늙은 잎들은 저격 작업이라고 해서 따내요. 따내도 관계없어요. 활성도가 오래됐고 늙은 잎이니까. 근데 어린 잎에서 나오는 결핍증은 얘가 가고 있는 속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심고 나서 저 날짜에 수확하려면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도 쉼 없이 막 뛰어가야 되는데 뛰다가 다리 걸리고 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뒤로 밀리는 날짜가 이틀만 밀리냐 5일 밀리냐 10일 밀리냐가 결정이 난다. 그래서 생장점 쪽에서 나타나는 결핍증을 더 중요하게 볼 거예요. 지금 들어올 그림은 광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광합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합성을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저렇게 그림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저 그림을 올려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광합성이라는 건 햇빛이 있는 상황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뭔가 식물이 뭔가 대사 과정을 영양생리에 관련된 대사 과정을 확 돌리면 포도당과 산소가 나온다는 과정이에요. 그 포도당을 가지고 자기 몸도 만들고 뿌리도 만들고 딸기도 만들고 토마토도 만들고 잎도 좀 더 이쁘게 만들고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산소는 바깥으로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면 공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예요. 다만 얘도 호흡을 해요. 인간과 똑같이. 사람의 호흡, 동물의 호흡은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식물들은 그러면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냐? 아니요. 식물도 똑같이 호흡을 해요. 식물은 낮에도 호흡을 하고 밤에도 호흡을 합니다. 다만 낮에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각을 하면서 얘도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과정도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뱉는 광합성이라는 과정이 더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더 강조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해가 없는 상태,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식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잖아요. 호흡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역으로 반대로 밤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속에 들어오니까 공기가 좋아.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냐하면 개도 지금 호흡하고 있고 나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소를 나눠 먹고 있는 존재 지금.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예전에 병원에 병문안 가실 때 꽃 선물 많이 사갔어요. 그죠? 병문안 가면 항상 꽃 사갔습니다. 지금은 꽃 잘 사가시나요? 잘 안 사가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병실 안에 밤이 되면 꽃과 환자가 산소를 나눠 먹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식물도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해서 쓰고 광합성을 해서 남은 산물을 호흡을 해서 쓰고 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그림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있고 물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햇볕이 있는 데서 뭔가가 싹 돌아가면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진다. 이 포도당이 우리가 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제일 간단하게 이 과정을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화살표예요. 얘기를 바꿔보면 이런 거예요. 물하고 그럼 이산화탄소하고 햇빛을 이렇게 쐬주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냐는 거예요. 안 만들어진다. 도저히. 그냥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있을 뿐이에요.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햇빛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가 들어오고 무엇인가가 들어오고 뭘로 바뀌고 하는 과정, 대사 과정, 생리적 대사 과정을 한 바퀴 화르륵 돌고 나야 포도당이 생겨요. 그 대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대사 과정이 또 뭐가 필요하냐, 그때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양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봐서 광합성 과정을 그냥 설명해 놓은 거일 뿐이고 요 화살표,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 요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황, 붕소, 아연, 철,구리, 망간, 몰리브덴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메꿔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한 바퀴를 돌아가려면 부족함이 없어야 되니까. 비료를 많이 주시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밭에 심어져 있는 작물 하나가 다 공장에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새끼 같고 너무 좋죠. 그거는 감정적인 거고 이쁘다 한다고 얘네가 잘하는 게 아니라고. 이쁘다는 감정이고 이쁘면 그만큼 뭔가 액션을 해야 돼요. 그 액션. 공장에서 연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정마다 기계가 딱딱딱딱 있는데 한쪽에는 나무를 쑥 집어넣으면 나무가 싹 깎여서 다음 공정으로 갈 수 있는 게 나오고요. 이쪽으로 오면 흑연을 싹 집어넣고요. 다음 기계로 넘겨주면 여기에 색깔을, 페인트를 싹 칠해줘요. 다음 단계로 넘어오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글자를 쫙 찍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오면 박스에 포장을 탁 한다. 이렇게 공정이 나눠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나무도 많고요. 기계도 다 정상이에요. 근데 페인트가 다 떨어졌어. 그러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잖아요. 공정이.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가 부족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간다. 그렇게 설명을 해놓는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얘가 커가는데 햇빛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물도 하늘에서 내려오고 산소도 여기 존재한다. 그리고 땅속에서 양분들을 흡수해서 넘어가는데 몸체로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가지는 우리가 필수 원소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필수 원소는 개념이 뭐냐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럭저럭 이런 것들은 필수 원소라고 부르지 않아요. 양과 관계없이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 그 중에 많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질소, 인산, 가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량 원소 이렇게 불러요. 많이 필요하다.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황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서 또는 이렇게 묶어서 분류가 명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묶어서 다량원소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묶어서 밀양요소라고 분류하기도 해요. 중국의 경우에는 다량원소, 중량원소, 밀양원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제일 많이 필요한 거 질소인산가리 우리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런 걸 줬더니 이것도 괜찮던데? 더 잘 자라던데? 그것보다 더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없으면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에요. 붕소, 아연, 철, 구리, 망간, 몰리브덴. 예를 들어 볼게요. 붕소, 아연, 철, 구리, 망간, 몰리브덴은 정말 작은 양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챙겨서 시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합으로 같이 들어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이 중에 제일 조금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몰리브덴 이런 애들은 3,000평에 500g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500g을 3,000평에다가 어떻게 뿌리고 다니냐고요, 그걸. 그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3,000평에 500g도 없으면 애들이 뭔가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몰리브덴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양요소가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비료를 시비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다만 그건 다음 문제예요. 왜냐하면 밀양요소는 지금까지 왜 문제가 안 됐냐면 질소인산가리를 여러분들이 시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왜 밀양요소는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땅속에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활용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농사를 같은 땅에서 오랫동안 짓다 보니까 거의 추가적으로 들어간 건 별로 없고 있는 것들을 소진해 놔서 거의 소진됐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는 땅이 15년, 20년, 25년, 30년 된 땅이다. 농사를 지은 지가. 그러면 밀양요소를 이제 공급하는 거를 검토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농사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다. 이전에는 농사 짓던 땅이 아니다. 새로 개간한 땅이다. 이러면 밀양요소는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거의 옵션처럼 움직여요. 이제는 앞으로는 필수가 될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옵션처럼 움직여요. 자,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이 질소부터 볼 건데요. 이 질소는 요소태질소, 암모니아태질소, 질산태질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제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질소는 나쁜 질소예요 이렇게 얘기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자재 또는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려면 지금 쓰고 있는 자재들의 단점이 뭐지? 라고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서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조금 더 한 단계 더 좋은 쪽으로 갈 수는 없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료는 나쁘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질소 비료는 요소태 질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질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질소 그러면 그냥 당연히 요소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료를 샀어요. 21, 17, 17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또 많이 팔리는 복합 비료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21, 17, 17 중에 21%는 요소태 질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소태 질소를 쓰는데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다 적응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비료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자재는 없나?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암모니아태질소, 질산태질소가 뭔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요소태질소로 땅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식물에게 흡수되는 형태는 요소태질소가 아니라 암모니아태질소, 질산태질소 둘 중에 하나예요. 요소태질소 그 형태 그대로는 식물의 뿌리를 통과할 수 없어요. 걔가 땅속에서 또는 물속에서 형태가 바뀐다. 바뀌어서 얘와 얘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바뀌고 걔가 흡수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요소태 질소 말고 그러면 얘랑 얘로 결국은 바뀌어서 흡수될 거니까 바뀐 이 상태 그대로 토양에 던지면 안 되나?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요소태를 썼을 때의 단점이 몇 가지 있으니까 그 단점을 회피하려면 고리를 끊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의 포인트가.